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회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김형지 시청자 평가원과 정치부 김지성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야당의 요구로 이제 하루가 들어서 사흘 동안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 국민이 메르스 전염 공포에 빠져서 민심이 불안한 가운데 지난 월요일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총 3일에 걸쳐 진행이 됐는데요. 예상보다 황 후보자의 청문회 내용에 대해 언론의 비판이 역시나 이어졌습니다. 특히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 초반부터 요구된 자료 제출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이슈가 됐습니다. 이를 두고 언론은 부실 청문회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한편에서는 야당이 너무 무리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 후보자가 여야 합의로 요구되었던 39건의 사안에 대해서도 절반에 가까운 자료를 준비하지 않자 이에 대해서 여당 의원조차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YTN 등 많은 언론 보도에서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를 두고 깜깜이라는 표현을 써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는 지난 후보자 청문회와는 달리 국민적 관심이 메르스에 쏠려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지 못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입장차를 조율하지 못하는 등 청문회 준비 과정이나 진행상에 문제가 있어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소홀하게 다뤄진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점들이 많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언론의 진단과 총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메르스 사태 때문에 묻힌 겁니까? 아니면은 그 전임자들에 비해서 논란이 되거나 좀 문제점이 좀 덜했기 때문에 지나간 걸로 봐야 됩니까? 네, 물론 이 메르스라는 이슈에 묻혀서 다소 주목을 받지 못한 점도 아쉽습니다. 하지만 청문회를 지켜본 사람이라면 단지 주목도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걸 느꼈을 겁니다. 이번 청문회는 사흘 동안 진행됐고요. 법적 최장 기간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이 철저한 검증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이 여실히 드러난 청문회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후보자의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황교안 후보자가 매번 출근길에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모든 것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라고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은 청문회 때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뭔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의혹을 좀 해소해 보려는 모습보다는 역시나 말을 아끼고 답변을 피하는 모습이 목격이 됐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완구 전 총리가 보고 있다면 참 소회가 남달랐을 것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요. 답변 태도도 또 청문회를 준비한 자세도 이완구 전 국무총리 쪽이 훨씬 더 적극적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또 후보자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야당 의원들 역시 의혹들 제기는 많았지만 검증에는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흘 내내 특히 첫날과 둘째 날 후보자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같은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또 시간과 관계없이 밤 늦게까지 진행된 청문회가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개인의 모든 것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지금 몇 명째 나오면서 청문회 통과에 대한 두려움까지 느껴 이 직의 제안을 거절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청문회가 안전한 청문회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가 앞으로 그 후보자들의 청문회의 교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의혹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고 진정성을 보이는 자세는 필요하다. 또 야당도 의혹을 갖고 추궁하기보다는 사실에 기초한 질문으로 어떻게 보면 검증 능력을 키워서 이 청문회의 수준을 좀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몇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지만 이제 김지선 기자의 지적대로라면은 속 시원하게 좀 해명이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이 되거나 소명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번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도 매 청문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병역 면제 관련 이슈가 화두였습니다. 병역 면제 이슈는 지난 청문회 첫날에 YTN 보도에서 황교안 후보자의 의혹 중에서 야당의 공세가 가장 거셀 것으로 예상했던 이슈인데요. 황 후보자의 병역 면제와 병력 판정 시기의 선후 관계, 그리고 담마진이라는 질환이 병역 면제 기준에 적합한지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황교안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19건의 고액 수임 사건이 청문회 주요 이슈였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자료 열람이 거부되면서 19금 목록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되었는데요. 19금 목록 공개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다소 입장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청문회를 위해서 자료를 미리 공개하라는 야당과 변호사법 위반 등을 이유로 황 후보자를 지지하는 혹은 감싸주는 여당의 목소리가 달랐는데요. 결국 자료 열람이 가능해졌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추측성 의혹 제기만 이어졌다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여느 청문회처럼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많이 제기됐는데 그 의혹을 증폭시킬 만한 주요 이슈가 부족하지 않았냐는 내용의 보도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회의 주요 쟁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했는지 언론의 정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김진수 기자 좀 정리를 해주고 어떻게 해명이 됐고 어떤 논란이 이어졌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의혹이 크게 세 가지로 좀 주목이 됐습니다. 네. 먼저 병역 면제 논란인데요. 이 군대 갔다 왔냐는 거는 참 한국 사회에서 영원히 가시지 않을 이슈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수십 년 전의 병역 면제를 지금 와서 이 정황과 면제 사유의 타당성을 완벽하게 검증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국민적 감정과 연관이 되는데 왜 안 갔다 왔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안 갔다 왔다라는 사실만 부각해도 국민 정서상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면제 사유가 충분하고 특혜 정황이 그닥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 거죠. 물론 정황과 사유가 의심이 된다면 검증을 시도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과연 이 병역 면제라는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병역 면제자가 고위공직을 맡는 것을 곱지 않게 보는 시선, 또 이런 시선을 계속해서 청문회에서 확대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법조인 출신 인사청문회의 단골 메뉴죠. 전관예우입니다. 관행처럼 되다 보니 과연 수임료가 적정했냐, 또 승소 과정에서 유착이 있지는 않았냐가 핵심인데요. 이 경우도 엄밀히 말하면 국민 감정에 기대는 부분이 많습니다. 고액 액수도 그렇고요. 법정의 판결이 법리적 판단 외에 법조 인맥에 따라 좌우된다는 게 이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루로서의 법이 그 의미를 잃게 된다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청원 아이스 사건은 결과만 놓고 본다면 의혹을 사기에는 충분했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부당했거나 부적절한 관계에 의해 이뤄진 판결 등 전관 예우의 문제를 밝혀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야당이 청문회에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지만 좀 아쉬운 것이 워낙 청문회 자체가 주목을 받지 못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이루어지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고액 수임료 부분입니다. 사실 전임 후보자 중에서도 스스로 좀 결벽증을 보여서 물러난 분도 계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수임료라는 것도 좀 들여다보면요, 법률 시장에서 이제 형성이 되는 건데요. 실력이나 여러 요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밥을 굽는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고액의 수임료를 버는 변호사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장에서 형성된 비용의 문제를 국민 감정에 맞춰서 평준화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저는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 전임자 이완구 전 총리와 비교를 하자면 의혹의 가지수나 깊이가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 말을 아끼면서 그 전략이 상당히 좀 들어맞았다 이런 느낌이 있었던 청문회 전과 후의 느낌들이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119 안전재단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우수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겠습니다. 고고 안전 어드벤처. Yep. Yep. 아야.
아야! 이야! 아야! 이야! 당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맨의 여행은 계속된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뉴스 출발과 TV, 문화유산을 만나대에 대한 김정수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평가원 김정수입니다. 아동발달 연구가인 제롬 케이건 교수에 따르면 불안이라는 정서는 공포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영아기의 불안은 낯가림과 관련이 있는데 어머니와의 분리가 주된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아마도 낯선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분리가 생존의 위협이 되기 때문이겠죠. 요즘 메르스라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질병으로 나라 안팎이 떠들썩합니다. 신체적으로 다가오는 위험성이 공포라는 정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처럼 신뢰와 안정감을 준다면 공포심은 자연히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메르스 관련 뉴스를 보도한 뉴스 출발 4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출발은 새벽 4시 30분에 1부를 시작해서 7시에서 약 8시 사이에 방송되는 뉴스 출발 4부로 방송을 마칩니다. 그야말로 하루의 시작을 뉴스로 출발하게 되는데요. 밤사이 들어온 새로운 소식을 포함하여 오늘의 뉴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날씨 예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뉴스 프로그램에서 날씨 예보는 가장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날씨에 대한 정보는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유용한 정보인데요. 이를 뉴스 중간과 마지막에 배치해 거의 1시간 동안 계속되는 방송 시간에 2번의 날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다림 없이 날씨 정보를 접할 수 있어 시청자들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뉴스를 전달하는 화면을 살펴보면 왼쪽 상단에 지금 나오는 뉴스의 제목이나 뉴스 내용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소리와 화면, 그리고 글로도 그 내용을 전달한 점도 좋았습니다. 다만 가끔 화면에서 보이는 글자 정보가 왼쪽 상단과 화면 아래 자막, 또 그 아래 한 줄 뉴스로 제공되는데요. 계속해서 바뀌는 자막을 읽기 위해 시선이 분산되어 정작 중심이 되는 뉴스 내용에 집중하는 데에는 조금 방해가 됐습니다. 이는 뉴스 출발뿐만 아니라 지난 6월 4일 방송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브리핑에 대한 뉴스 속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책관이 나와 브리핑을 할 때 화면 왼쪽 상단엔 뉴스 특보라는 제목과 함께 환자 5명 추가, 오산 공군기지 원사 양성 등과 같은 내용이 노출됐고, 화면 아래쪽엔 브리핑 내용을 요약한 자막,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한 줄 뉴스가 제공됐습니다.
한 화면에서 많은 정보를 준다는 장점도 있지만 너무 많은 자막은 시청자들에게 피로감과 함께 집중도를 떨어뜨리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아쉬웠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같이 하는 뉴스 출발. 언제나 한 발 빠르고 정확한 뉴스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TV, 문화유산을 만나다입니다. 방송은 크게 3가지 코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북 5도의 무형문화재 축제, 수박으로 가정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밀전 서가방, 시민을 위해 준비한 문화체험 고궁박물관이 소개되었습니다. 자연을 배경으로 한 오프닝 화면은 마음을 편안하고 여유롭게 해 왠지 우리와 동떨어져 있어 어렵게 느껴지는 문화유산에 대한 방송이 주는 부담감을 덜어주고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하여 방송 시청을 이끌어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이어 경기도 양주에서 열린 무형문화재 축제는 단아한 청양사의 아름다움과 함께 축제를 위해 단장한 다양하고 선명한 색감으로 미적인 아름다움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잘 모르고 접하기 쉽지 않은 이북의 향두개 놀이 등을 접할 수 있었던 점도 무척 좋았습니다. 한국의 집에서 이루어진 밀전 서가방 만들기는 일종의 수박 조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박을 더욱 맛있게 먹었던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고궁박물관에서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하는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음악 데이트에 대한 소개는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정보를 준다는 점에서 유용한 코너였습니다. 무엇보다 약 15분 정도의 짧은 방송 시간이 믿기지 않은 만큼 풍부한 정보 전달과 문화에 대한 다양한 소개가 이루어지는 매우 알찬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TV 문화유산을 만나다는 앞으로도 우리가 가꾸고 이어나가야 할 문화유산에 대해 알려주는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가독성이 떨어지는 자막이나 기사 내용을 오해할 수 있는 화면이 종종 나타나는데요. 시청자들은 좀 더 정확한 뉴스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9일 황교안 오후 청문회 파행 리포트 내용 자막 가운데 사용된 화살표가 두 기호 조합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시간에 방송된 뉴스통에서는 수정돼서 제공된 것으로 미뤄 바쁜 상황이었던 것으로 감안되나 가독성에 신경을 썼으면 좋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다음 날인 10일에는 강남 서초 휴업 연장, 송파 등 휴업 권고 관련 기사를 전하면서 제공된 일부 내용 자막에 일정한 자리나 지역에 사용되는 명사 굿이 반복 사용돼 오히려 가독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4일에 방송된 메르스 테마주 기승 투자 주의 보도에서 백신 개발사 등 메르스 테마주의 주가가 급등락 현상을 보인다는 소식을 전하며 다음 카카오, 동서, 메디톡스 등 메르스 테마주와는 관련이 없는 회사의 주가가 자료 화면으로 나가고 이마저 오늘 주가가 아니어서 어색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집중치료기관 등 발표 관련 기사에선 오전에 있었던 최경환 총리 대행의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정부 집중치료기관에 대한 발표 내용 등을 정리해서 전달했습니다. 집중치료기관은 무분별한 메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으로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인데 이런 내용을 자막 등을 활용해 제시하는 건 적절했습니다. 다만 당국대 병원은 지역적으로 천안이므로 천안 당국대 병원이라고 하고 보라매 병원도 서울 보라매 병원이라고 하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은경 한양대학교 교수로부터
재난을 극복하는 언론이라는 주제의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2015년 6월 한국 사회는 지금 예상치 못했던 중동 호흡기 증후군, 일명 메르스 때문에 일상이 거의 마비된 듯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메르스 감염 환자 중 10여 명이 사망했고 전국 곳곳에서 메르스 의심 혹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를 초기에 진압했어야 하는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자 언론은 감염 경로와 확산 범위에 대한 부정확하고 부족한 정보에 의존하면서 사회의 모든 관심을 메르스 사태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사태가 명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추측성 보도를 반복해 보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부처 간 대립만 하는 형국에 국민들은 더욱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메르스라는 바이러스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낳고 괴담으로 시민을 현혹시키며 순식간에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메르스 공포가 확산되자 감염자가 발생한 지역 내 학교들은 장기 휴교를 했고 각종 행사들은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일상생활을 하는 곳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책특별위원회가 열렸지만 병원 측은 국가를 탓하고 국회는 병원을 폐쇄해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으로 대립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를 경험하며 국가와 언론 그리고 시민들이 어떻게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가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재난 발생 매뉴얼에 따르면 컨트롤 타워는 상황을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해야 하며 시도군 행정부처와 시민들은 컨트롤 타워를 믿고 일사불란하게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지난해 정비한 재난 보도 준칙 제13조에 따라 유언비어를 방지하고 제14조에 의해 불가피하게 단편적인 정보를 보도할 때는 부족하거나 이후 더 확인할 사실은 무엇인지 언급해야 합니다. 또 제16조에 따라 개인적 감정이 들어간 즉흥적인 보도나 논평은 피하고 냉정하고 침착한 보도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컨대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언론은 재난을 보도할 때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재난의 피해자 입장에서 신중하고 침착해야 합니다. 그런데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이 일부 언론은 윤리 강령과 재난 보도 준칙을 무시하면서 사태를 확대 혹은 과잉 해석하거나 추측성 정보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시청률 경쟁에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재난이란 늘 예고 없이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바이러스의 유입은 한국 사회에서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의 미래의 재난에 대한 대비에 대한 효과적인 사회 시스템을 갖추는 일은 반드시 책임이 필요한 일입니다. 국민들은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해 주기를 바라지만 무책임한 보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언론은 재난에 대처하는 정부와 주무부처를 감시하고 비판해야 하지만 사태가 해결되도록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